저는 부모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걱정이라고 답합니다. 아이가 처음 뒤집기를 했을 때도 걱정, 처음 걸음을 뗐을 때도 걱정, 유치원에 보내는 날 아침에도 걱정, 초등학교 입학식 날에도 걱정이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며 걱정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그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취업을 하면 회사에서 잘 버티고 있는지 걱정, 결혼을 하면 배우자와 잘 지내는지 걱정, 아이를 낳으면 육아는 잘하고 있는지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식이 40이 넘고 50이 넘어도 제 마음속에 그 아이는 여전히 처음 걸음마를 떼던 그 어린 아이입니다.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잘못된 길로 갈까봐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의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 아프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깊을수록 그 사랑이 말이 되어 나올 때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슬픈 것은 상처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것이 상처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를 주는 말이라 하면 욕설이나 폭언을 떠올립니다. 거친 언어, 소리를 지르는 것, 인격을 모독하는 것, 물론 이런 말들도 큰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다른 종류의 말이 더 깊고 더 오래가는 상처를 남깁니다. 사랑에서 나온 말, 걱정에서 나온 말, 좋은 뜻에서 나온 말, 이런 말들이 자식의 마음에 더 깊이 박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 상사의 잔소리는 퇴근하면 잊을 수 있습니다. 친구의 서운한 말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낯선 사람의 비난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은 다릅니다. 부모의 말은 가슴에 박힙니다. 뽑으려 해도 뽑히지 않습니다.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말은 자식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 다이애나 바움린드 교수는 1960년대부터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녀의 심리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40년간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반복적인 부정적 언어는 자녀의 자존감을 평균 40% 이상 낮추며 이 영향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모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준 경우보다 사랑에서 비롯된 무의식적 언어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였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고 던진 말이 자식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의도와 상처의 결과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습니다. 한국가족관계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 중 약 58%가 부모와 대화 후 감정적으로 지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0명 중 거의 6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답은 부모님의 말이 사랑인 줄 알지만 듣기가 힘들다였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답은 부모님과 통화하면 기분이 무거워진다였고, 세 번째는 부모님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기가 두렵다였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다만 전화를 받기가 만남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이 반복되면 연락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명절에 가는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부모의 생신에 전화하는 것조차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집니다. 결국 부모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 애는 전화를 안 하지? 왜 안 오지?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그 답이
사실은 부모 자신의 말 속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이 자식을 밀어낸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을 우리의 말이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조선시대 율곡이 이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니 마음이 바르면 말이 바르고 마음이 급하면 말이 날카로워진다. 저는 이 말이 부모의 마음에 정확히 적용된다고 봅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바릅니다. 사랑이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급합니다. 걱정이 크니까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급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급한 말이 되어 나오고 급한 말은 날카로운 말이 되고 그 날카로운 말이 자식에게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7가지 말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자식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더 가까이 있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말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하나 바꾸면 자식이 다시 전화를 겁니다. 말 하나 바꾸면 명절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말 하나 바꾸면 자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라고 말하는 날이 다시 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체면이 상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말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이 한마디를 꼽겠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하니? 이 말은 부모의 입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식 생각, 밥을 먹으면 자식 생각, 뉴스를 보면 자식 걱정,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서 전화를 걸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연락을 안 하니? 요즘 바쁘냐? 엄마 잊어버린 거 아니지? 이런 말들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부모에게 이 말은 그리움입니다. 보고 싶다. 목소리가 듣고 싶다. 잘 지내는지 알고 싶다. 혹시 아픈 데는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 이것이 본심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이 말은 책망으로 들립니다. 너는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너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있다. 너는 충분하지 않다. 너는 나쁜 자식이다.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같은 말인데 보내는 마음과 받는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처럼 부모가 보여주는 말은 수면 위의 작은 부분이고 자식이 느끼는 무게는 수면 아래의 거대한 얼음덩어리입니다. 실제 가정에서 이런 장면들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주말에 겨우 시간을 내서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가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일주일 동안 전화 한 통 없더라. 아들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름 바쁜 중에 전화한 건데 칭찬은커녕 잔소리부터 시작이구나. 딸이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모님 집에 들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통 얼굴을 안 비추더니 오늘은 웬일이냐. 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싶어서 왔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다음에는 안 오는 게 나을까?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요즘 우리 아들은 전화 한 통 없더라. 너라도 시켜서 전화하게 해라. 며느리는 끼어들기 싫은 마음에 다음부터 전화를 줄입니다. 손자가 할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빠는 왜 전화를 안 하니? 할머니 잊어버린 거니? 손자는 어색해지고 다음에는 영상통화를 꺼리게 됩니다. 이렇게 왜 연락을 안 하니라는 말은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소통을 막는 벽이 됩니다. 미국 예일대학의 가족심리학자 수전 뉴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반복적인 연락 요구는 자녀에게 의무감의 짐을 만들며 이 짐이 클수록
오히려 연락 빈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반발 효과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강요받으면 저항합니다. 설령 그것이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강요받으면 하기 싫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자녀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 회피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전화를 하면 혼날 것 같고 안 하면은 죄책감이 들고 결국 둘 다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연락하는 빈도는 주 1회 미만이 약 43%에 달했으며 그 이유 중 1위가 바빠서였지만 2위는 부모와의 대화가 부담스러워서였습니다. 부담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왜 연락 안 하니로 시작되는 대화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반복되면 자식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전화벨이 울리면 긴장합니다. 전화를 받으면 또 왜 연락 안 했느냐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죄책감이 쌓이면 자기 방어가 시작됩니다. 아, 나는 나쁜 자식이 아닌데, 나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자기 방어가 시작되면 짜증이 올라옵니다. 짜증이 올라오면 대화가 짧아집니다. 대화가 짧아지면 부모는 더 서운해합니다. 부모가 서운해하면 다음 전화에서 더 강하게 왜 연락을 안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더 부담을 느끼고 결국 전화기를 들었다 놓게 됩니다. 혹시 나도 부모님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나도 자식에게 이런 감정을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실제로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어머니가 40대 아들에게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받지 않으면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니? 엄마가 걱정되지도 않니? 아들은 처음에는 미안해하며 매일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전화가 주 3회로 줄었고 2년이 지나자 주 1회가 됐고 3년이 지나자 월 1, 2회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더 서운해졌고 아들은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결국 명절에만 겨우 만나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역설입니다. 더 자주 듣고 싶어서 한 말이 오히려 자식을 더 멀리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바꾸시라고 권합니다. 왜 연락 안 하니 대신 오늘 네 생각이 나서 전화해서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의무감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움만 있습니다. 자식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놓입니다. 아, 혼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보고 싶었구나. 요즘 바쁘냐 대신 요즘 어떤 일이 재미있어. 이 질문은 평가가 아니라 관심입니다. 자식이 자기 이야기를 편하게 꺼낼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왜 이제야 전화하니 대신 내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다. 이 말은 자식에게 전화가 잘한 일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칭찬받은 행동은 반복됩니다. 다음에도 전화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너 엄마 잊어버린 거 아니지? 대신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거 알지? 이 말은 자식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부모가 무조건적인 편이라는 것을 아는 자식은 자발적으로 연락합니다. 이렇게 말의 방향을 바꾸면 자식에게 부모의 전화는 부담이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되는 전화는 자식이 스스로 걸게 됩니다. 부모가 찾지 않아도 자식이 먼저 안부를 묻게 됩니다. 사랑은 강요하면 도망가고 따뜻하게 놓아주면 스스로 돌아옵니다.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 마주보면 평가가 됩니다. 함께 같은 방향을 보면 동행이 됩니다. 우리는 자식의 심판관이 아니라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부모의 마음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말, 그래서 가장 끊기 어렵고 가장 상처가 큰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상처를 남기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이 말이라고 답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말은 사실입니다. 부모는 정말 고생했습니다. 밤잠을 줄이고 아끼고 참고 포기하며 자식을 키웠습니다. 젊은 시절에 꿈을 접었고 하고 싶은 것을 미뤘고 먹고 싶은 것을 참았고 가고 싶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올 때 부모 자신은 자랑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느낍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런데 자식에게 이 말이 도착하면 전혀 다른 무게로 내려앉습니다. 이 말은 빚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 부모에게는 헌신의 기록이지만 자식에게는 영원히 갚지 못할 부채 증서가 됩니다. 아버지가 새벽마다 일어나 일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식은 감동보다 먼저 무거움을 느낍니다. 어머니가 병원도 안 가고 자식 학비를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식은 감사보다 먼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은 갚을 수 없는 빚 앞에서 사랑이 아니라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이 커지면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장면들이 벌어집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셋 키우느라 머리가 다 새었다. 자식들은 웃으며 넘기지만 속으로는 무겁습니다. 아버지가 용돈을 받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것보다 몇 배를 너한테 썼다. 자식은 용돈을 더 드려야 하나 이것으로 부족한가 하는 생각에 불편해집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들 키우느라 고생한 건 넌 모르지. 며느리는 자신이 뭔가를 빚진 것 같은 느낌에 위축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빠 키울 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손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네 하고 넘깁니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회고하듯 말합니다. 그때 사업 실패하고도 너희 때문에 다시 일어섰다. 자식들은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그 무거운 이야기가 반복될까봐 다음 모임을 꺼리게 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볼비 교수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조건부 언어는 안정적 애착을 불안정 애착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는 말은 겉으로는 과거를 말하는 것이지만 속으로는 그러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상환해야 할 거래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가족학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도 부모가 자신의 희생을 언급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성인 자녀의 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희생의 언급은 감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반복되면 자식의 마음속에서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먼저 부모의 고생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이 밀려옵니다. 압박이 커지면 자신이 부족한 자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은 자괴감으로 변합니다. 자괴감이 쌓이면 부모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불편하면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만남을 피하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자식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모님의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 것 같다. 내가 아무리 해도 부모님의 희생에는 미치지 못할 텐데 차라리 안 보는 게 마음이 편하다. 혹시 나도 부모님 앞에서 이런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70대 어머니가 50대 딸에게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 키울 때 고기 한 점 못 먹고 다 너한테 줬다. 딸은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이 말을 들으니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와 밥 먹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됐습니다. 밥상 앞에 앉으면 또 그 이야기가 나올까봐 긴장했습니다. 결국 딸은 어머니와의 식사를 피하게 됐고 어머니는 딸이 밥도 같이 안 먹으려 한다며 더 서운해했습니다. 사랑에서 시작된 말이 사랑을 가로막는 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고생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고생을 말로 꺼내는 순간 사랑이 채무가 됩니다. 사랑은 갚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부모의 가장 어려운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그 바침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생의 기억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저는 고생의 딸을 감사하다로 바꾸라고 권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했다. 대신 너를 키우면서 내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다. 이 말은 고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 속에서도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이 말을 들으면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내가 젊은 시절 다 포기했다 대신 네 덕분에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았다. 이 말은 자식의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의미 있었다는 메시지입니다. 자식은 빚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썼다. 대신 내가 이렇게 마음 써주니 정말 고맙다. 이 말은 현재의 자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비교가 아니라 현재의 감사입니다. 너 때문에 고생한 거 아니. 대신 너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은 관계의 방향을 채무에서 축복으로 바꿉니다. 부모가 먼저 감사를 표현하면 자식도 마음을 열고 자연스럽게 감사를 돌려줍니다. 사랑의 흐름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한쪽이 먼저 물꼬를 트면 다른 쪽도 따라서 흐릅니다. 동양의 옛말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큰 은혜는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전해진다. 진짜 큰 사랑은 입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자식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고생했다는 것 자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말로 들을 때 사랑이 아니라 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하면서도 자식의 자존감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부모의 말 중에서 자식의 자존감을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비교의 말이라고 답합니다. 남들은 다 잘하던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옆집 아들은 벌써 집을 샀대. 친구 딸은 효도를 잘하더라. 동창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래. 사촌 언니는 벌써 손주를 봤대. 이런 말들은 부모에게는 자극제입니다.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자극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자식에게는 자극이 아니라 부정입니다. 너는 부족하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장면들이 가정에서 흔하게 벌어집니다. 설날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집 아들은 올해 승진했다더라. 너도 좀 분발해라. 아들은 웃으며 넘기지만 속에서는 불이 납니다.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집 사던데 너는 언제 살 거야? 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내 월급이 얼마인지 집값이 얼마인지 아시는 걸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옆집 며느리는 시부모 모시고 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며느리는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위축됩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반 친구는 벌써 의대 갔다면서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손녀는 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집니다. 어머니가 딸의 살림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 집에 갔더니 깔끔하더라. 너는 왜 이렇게 어수선하니? 딸은 앞으로 어머니를 집에 초대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 교수가 1954년에 발표한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성향이 있지만 외부에서 비교를 강요받을 때 자기 평가가 심각하게 왜곡됩니다. 특히 부모처럼 권위 있는 존재가 비교를 할 경우 그 영향은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발적 비교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강요된 비교는 열등감만 남깁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확대 조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 중 부모의 비교 발언이 자신의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1%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약 35%는 지금도 그 말이 떠오르면 마음이 위축된다고 답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들은 비교가 40대, 50대, 60대가 되어서도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 말이 반복되면 자식의 마음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비교를 듣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은 수치심으로 변합니다. 수치심이 쌓이면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가 두려워집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부모와의 대화가 표면적이 됩니다. 표면적인 대화는 진심 없는 만남이 됩니다. 진심 없는 만남은 형식적인 관계가 됩니다. 형식적인 관계는 결국 단절로 이어집니다. 자식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니구나. 부모님에게 나는 항상 부족한 자식이구나. 내가 뭘 해도 남들만 못하다고 생각하시는구나. 혹시 나도 부모님 앞에서 내 이야기를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에게 매번 만날 때마다 친구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 아들은 의사가 됐다. 그 집 아들은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 그 집 아들은 부모님을 해외여행 보내줬다. 아들은 처음에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자 아들은 아버지와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자신이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왜 안 오는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왜 안 가는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비교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저는 비교 대신 격려를 권합니다. 남들은 잘하던데 대신 네가 지금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안다. 이 말은 자식의 현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받은 사람은 스스로 더 잘하려고 합니다. 옆집 아들은 집 샀대. 대신 네 페이스대로 가면 된다. 급하지 않아. 이 말은 자식에게 시간의 여유를 줍니다. 급하지 않다는 말은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친구 딸은 효도를 잘하더라. 대신 네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나한테는 가장 큰 효도야. 이 말은 효도의 기준을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효도의 본질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촌은 벌써 승진했대. 대신 네가 힘들면 쉬어도 돼. 부모는 내 편이야. 이 말은 자식에게 안전지대를 만들어줍니다. 세상 어디에서 비교를 당해도 부모만큼은 무조건 내 편이라는 확신. 이렇게 말을 바꾸면 자식은 부모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다시 꺼내기 시작합니다. 인정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비교는 사람을 위축시키지만
인정은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비교는 벽을 만들지만 인정은 다리를 놓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과 다투지 않는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식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을 축하해 줍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부모가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게 꺼내면서도 자식을 가장 깊은 무력감에 빠뜨리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부모의 말 중에서 자식을 가장 깊은 무력감에 빠뜨리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과거를 들추는 말이라고 답합니다. 네가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어. 내가 뭐랬어.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때 내가 반대했는데 네가 고집을 부렸잖아. 이 말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경험의 지혜입니다. 내가 세상을 더 오래 살았고 더 많이 겪었고 더 많이 실패했고 그래서 미리 알려줬는데 듣지 않았으니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이 말을 할 때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경고했는데 왜 안 들었을까? 들었으면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런데 자식에게 이 말은 심판입니다. 너는 틀렸다. 너의 선택은 실패였다. 그리고 나는 맞았다. 이것이 이 말의 실제 무게입니다. 이 말 앞에서 자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과거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변명도 못하고 반박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들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무력한 상황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장면들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이직을 했는데 새 직장이 맞지 않아 힘들어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옮기지 말라고 했잖아. 괜히 욕심부렸지. 아들은 이미 충분히 후회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말에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딸이 결혼 후 부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고집을 부렸잖아. 딸은 결혼 문제에 더해 어머니에 대한 원망까지 생깁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왜 안 들었어? 아들은 아버지에게 다시는 자기를 상의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딸이 전공을 바꿨는데 취업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전공대로 했으면 지금 편했을 텐데. 딸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도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아들이 투자해서 손해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 그냥 은행에 넣어뒀으면 됐는데 네가 욕심부려서 그렇지. 아들은 이제 돈 이야기는 절대 부모에게 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임상심리학자 고든 뉴펠더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수치심의 각인이다. 인간은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에 대해 그때 왜 그랬어? 라는 말을 듣는 것은 해결 없는 비난입니다. 비난에는 출구가 없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럴 든 교수의 연구에서도 과거 실패를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는 환경에 노출된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는 비율이 약 3배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과거를 들추는 말은 자식의 미래까지 위축시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반복되면 자식의 마음속에서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먼저 과거의 실수를 다시 듣게 됩니다. 이미 자신도 후회하고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다시 꺼내면 후회가 수치심으로 변합니다. 수치심이 커지면 자기 판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나는 판단력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인가? 자기 신뢰가 무너지면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결정이 두려우면 부모에게 더 이상 상의하지 않습니다.
상의하지 않으면 부모는 자식의 삶에서 배제됩니다. 결국 부모는 자식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전혀 모르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밀어낸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이 자식의 문을 닫게 만든 것입니다. 혹시 나도 자식에게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자식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건 아닐까?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50대 아들이 어머니에게 20년 동안 한 가지 말을 들어왔습니다. 네가 그때 공무원 시험을 봤으면 지금 편하게 살았을 텐데. 아들은 민간기업에서 나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임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여전히 공무원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자신의 30년 직장 생활이 어머니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는 생각에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요즘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20년 전의 한마디가 30년의 대화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경험의 지혜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저는 내 말 안 듣더니 대신 그때 힘들었지 지금은 좀 괜찮아 라고 물으시라고 권합니다.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됐지 대신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 잘 견뎌냈구나. 이 말은 과거를 심판하지 않고 자식의 인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랬어 대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니 도울 일은 없니? 이 말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지원입니다. 원래 전공대로 했으면 대신 지금 하는 일에서 좋은 점도 있지 않아. 이 말은 자식의 현재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사업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신 용기 있게 도전한 건 대단한 거야. 다음에는 더 잘 될 거야. 이 말은 실패를 학습으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의 방향을 바꾸면 부모는 심판관이 아니라 동반자가 됩니다. 자식은 동반자에게는 마음을 엽니다. 심판관에게는 마음을 닫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2번 생각하라. 그리고 한 번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과거를 들추기 전에 그 말이 자식에게 해결이 되는지 상처가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부모가 가장 서운할 때 꺼내는 말, 그러나 자식에게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부모의 말 중에서 자식에게 가장 무거운 정서적 족쇄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효도를 강요하는 말이라고 답합니다.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부모한테 이게 뭐 하는 거니? 자식이 이래도 되는 거야. 네가 자식이 맞아. 부모 은혜를 모르는 거야. 이 말들은 부모가 서운하고 속상할 때 마지막 카드처럼 꺼냅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에서 효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효를 건드리면 자식은 반론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불효자가 됩니다. 효라는 이름 앞에서 자식은 무조건 지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판결입니다. 실제로 이런 장면들이 벌어집니다. 아들이 주말에 가족 여행을 계획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놔두고 여행이나 다니니 자식이 이래도 되는 거야. 아들은 여행을 취소합니다. 죄책감 때문입니다. 딸이 시댁 대신 친정의 명절을 보내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냐?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시댁으로 갑니다. 아들이 바빠서 부모님 생신에 못 간다고 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생신도 안 오는 게 자식이냐? 아들은 억지로 시간을 내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딸이 어머니의 요청을 한번 거절하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달라고 한 적이 있냐? 딱 한 번 부탁했더니 이러니 딸은 앞으로 어떤 부탁이든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집에 못 간다고 하자 할아버지가 손자의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어른 공경을 모르네. 가족 전체가 긴장합니다. 미국의 가족 치료 전문가 수전 포워드 박사는 그녀에 져서 독이 되는 부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도덕적 의무감을 이용해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정서적 협박의 한 형태다. 물론 한국의 부모들은 협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서운한 것이고 진심으로 자식이 도리를 지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결과는 같습니다. 자식은 죄인이 되고 관계는 의무가 됩니다. 한국여성가족부의 2024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 중 부모의 효도 강요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9%에 달했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효도 강요를 자주 듣는 자녀일수록 부모에 대한 실제 효도 행동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결과였습니다. 강요된 효는 진심이 아니라 이행이 됩니다. 이행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반복되면 자식의 마음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효도 강요를 듣습니다. 그러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나는 불효자인가? 죄책감이 커지면 부모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거절할 수 없으면 자기 삶이 줄어듭니다. 자기 삶이 줄어들면 답답함이 쌓입니다. 답답함이 쌓이면 부모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기면 자기 자신이 더 싫어집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나는 정말 나쁜 자식인가?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벗어나고 싶다는 모순된 감정에 시달립니다. 혹시 나도 자식에게 효도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빼앗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나도 서운함을 도덕으로 포장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40대 딸이 70대 어머니를 10년간 매주 방문했습니다. 일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딸이 딱 한 번 감기에 걸려서 못 갔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아픈 것도 아닌데 안 오다니 효도가 이런 거냐. 딸은 10년간 매주 방문한 것은 인정받지 못하고 딱 한 번 못 간 것만 지적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의 일요일 방문은 의무가 됐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마다 무거워졌습니다. 사랑으로 가던 길이 의무로 바뀐 순간 걸음이 무거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효도는 강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 곁에 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편안함이어야 합니다. 부모 집이 쉼터여야 합니다. 법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서운한 마음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저는 도덕 대신 솔직함을 권합니다. 부모한테 이러면 안 되지. 대신 네가 그렇게 하니 엄마가 조금 서운했어. 이 말은 도덕적 심판이 아니라 감정의 표현입니다. 자식은 심판에는 저항하지만 감정에는 공감합니다. 자식이 이래도 되는 거야. 대신 요즘 내가 보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 한번 보자. 이 말은 강요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초대는 자식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선택권이 있으면 오히려 더 자주 옵니다. 부모 은혜를 모르는 거야. 대신 네가 와주면 정말 기쁠 것 같다. 이 말은 의무가 아니라 기대입니다. 기대는 부담이 아니라 동기가 됩니다. 효도가 이런 거냐. 대신 지난번에 와줘서 정말 좋았어. 또 보고 싶다. 이 말은 과거의 효도를 인정하고 미래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도덕으로 말하면 자식은 움츠러듭니다. 감정으로 말하면 자식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선한 마음은 억지로 꺼낼 수 없고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때 비로소 참된 것이 된다.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선한 마음은 강요가 아니라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강요된 꽃은 시들지만 스스로 핀 꽃은 오래갑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7가지 말 중에서 가장 교묘하고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7가지 말 중에서 가장 교묘하고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거짓 겸손의 말이라고 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건강만 하면 돼. 이 말은 노년의 부모가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는 체념, 그리고 약간의 자존심이 섞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름다운 말입니다. 욕심 없는 부모, 무소유의 경지, 자식을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이 말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이 말이 도착하면 의외로 복잡한 감정을 만듭니다. 실제로 이런 장면들이 벌어집니다. 딸이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려고 물어봅니다. 엄마,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런 거 사지 마. 딸은 뭘 사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아들이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런데 안 가도 돼. 돈 아까워. 아들은 효도할 방법이 막힙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필요한 것을 여쭤봅니다.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희가 잘 살면 그만이야. 며느리는 다음부터 묻지 않습니다. 손녀가 할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려 합니다. 할머니가 말합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돼. 네가 쓰렴. 손녀는 다음에는 드리지 않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려 합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괜찮아. 안 아파. 병원 안 가도 돼. 아들은 걱정이 되지만 어머니의 거절에 물러납니다. 이 말이 만드는 첫 번째 문제는 죄책감입니다. 부모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면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해드려도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충분히 못 해드려서 포기하신 건가? 혹시 내가 너무 못해서 기대를 접으신 건가? 이 의문이 마음에 남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통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자식은 무엇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생일 선물도 용돈도 여행도 뭘 해도 그런 거 안 해도 되라는 대답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요. 결국 자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부모는 속으로 서운해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네. 내가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 해주겠지 했는데 이 기대와 거절의 모순이 관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리고 무관심은 종종 거절의 형태로 시작된다. 부모가 모든 것을 거절하면 자식은 결국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절당하는 사랑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노년학 연구자 우에노 치즈코 교수도 비슷한 관찰을 했습니다. 노년의 자기 부정은 자존심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단절을 촉진한다. 필요를 표현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여러분, 이 말이 반복되면 자식의 마음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부모에게 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절당합니다. 거절당하면 당황합니다. 당황이 반복되면 포기합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부모는 서운해합니다. 부모가 서운해하면 자식에게 다른 방식으로 불만이 나옵니다. 자식은 혼란스럽습니다. 필요 없다고 해놓고 왜 서운해하시지? 혹시 나도 부모님의 진짜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필요 없다는 말 뒤에 제발 뭔가 해달라는 마음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80대 아버지가 평생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선물을 사고 여행을 권하고 맛있는 것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돈 아깝다, 필요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5년이 지나자 자식들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외로워졌지만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식들은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다. 같이 밥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하기가 부끄럽다. 자식들은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필요 없다고 말하셨지만 사실은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대신 구체적으로 작은 것을 부탁하십시오. 아무것도 필요 없어. 대신 요즘 무릎이 아픈데 좋은 파스 같은 거 있으면 하나 보내줘. 이 작은 부탁이 자식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은 자식에게도 기쁨입니다. 그런데 안 가도 돼. 대신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같이 밥 한번 먹자. 이 말은 거절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자식은 거절보다 초대에 더 잘 반응합니다. 돈 아까워 대신 네가 골라준 거면 뭐든 좋겠다. 이 말은 자식의 선택을 신뢰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신뢰받는 자식은 더 정성을 들입니다. 괜찮아, 안 아파. 대신 요즘 여기가 좀 불편한데 같이 병원 가줄 수 있어. 이 말은 자식에게 돌봄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용기입니다. 부모를 돌보는 기쁨을 자식에게 허락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진짜 겸손은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줄 수 있는 것을 감사히 받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는 것도 베푸는 것이다.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 자체가 선물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7가지 중 가장 무겁고 자식의 인생 전체를 옥죄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부모의 말 중에서 자식의 삶을 가장 무겁게 옥죄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의존의 말이라고 답합니다. 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이 말은 부모의 가장 솔직한 두려움입니다. 늙어가는 것이 무섭고 혼자 남는 것이 두렵고 몸이 약해지는 것이 불안하고 자식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절박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에는 족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족쇄, 사랑으로 만들어진 족쇄이기 때문에 더 풀기가 어렵습니다. 자식에게 이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네가 내 곁을 떠나면 나는 살 수 없다. 너의 삶보다 나의 생존이 우선이다. 너는 내 인생을 살면 안 된다. 너는 내 꿈을 내시면 안 된다.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어야 한다. 물론 부모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저 외롭고 무서워서 한 말입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두렵고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으면 무섭고 그 두려움이 솔직하게 나온 것뿐입니다. 그러나 자식의 무의식 속에서 이 말은 거대한 짐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장면들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해외 취업 기회를 얻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가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혼자 죽으라는 거니? 아들은 기회를 포기합니다. 딸이 다른 도시로 이사하려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면 아빠 옆에 아무도 없어. 딸은 이사 계획을 접습니다. 아들이 결혼 후 독립하려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버리고 가는 거니? 아들은 독립과 효도 사이에서 찢어집니다. 딸이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주말에 쉬려는데 어머니가 전화합니다. 오늘도 안 오는 거야. 엄마 혼자 있으면 무서워. 딸은 쉬지 못하고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아들이 야근이 잦아 방문을 줄이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마저 안 오면 나는 정말 혼자야.
아들은 야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아버지 집에 가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역전 또는 부모화라고 부릅니다. 본래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구조인데 이 말이 반복되면 자식이 부모를 돌봐야 하는 구조로 뒤집힙니다. 미국의 가족치료학자 이반 보스조르맨이 나지 교수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충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느끼는 무의식적 의무감, 그것이 자식의 모든 선택을 제한합니다.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정서적 의존도가 높은 성인 자녀일수록 번아웃 증상을 보이는 비율이 약 2.3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부모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벗어나고 싶다는 모순된 감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모순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감정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반복되면 자식의 마음속에서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먼저 부모의 의존적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책임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부모를 돌봐야 한다. 책임감이 커지면 자기 삶의 선택을 할 때마다 부모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직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불안해하실까봐 참고, 이사하고 싶어도 멀어지면 어쩌나 싶어 포기하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부모님 혼자 계실까봐 취소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도 죄책감이 들어 쉬지 못합니다. 자기 삶이 줄어들면 답답함이 쌓입니다. 답답함이 쌓이면 부모에 대한 원망이 올라옵니다. 원망이 올라오면 자기 혐오가 시작됩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나는 나쁜 사람인가? 이 악순환 속에서 자식은 지쳐갑니다. 혹시 나도 자식의 삶을 내 두려움으로 옥죄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나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자유를 빼앗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40대 딸이 70대 어머니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했고 딸이 조금이라도 늦게 받으면 너 없으면 엄마 어떡해? 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10년 동안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은 어느 날 상담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가끔 멀리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상담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친 사람입니다.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충전 없이 방전만 하면 고갈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의 독립된 생명이고 독립된 인생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식의 인생을 무겁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자유롭게 살아야 부모도 편안합니다. 자식이 행복해야 부모도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외로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저는 의존 대신 감사를 권합니다. 너 없으면 못 살아. 대신 네가 있어서 큰 힘이 된다. 고맙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못 살아는 의존이지만 고맙다는 감사입니다. 의존은 자식을 묶지만 감사는 자식을 자유롭게 합니다. 너 가면 엄마 어떡해? 대신 좋은 기회니까 잘해봐. 엄마는 괜찮아. 이 말은 자식의 미래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응원받은 자식은 어디에 있든 부모를 잊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무서워 대신 요즘 동네 모임에 나가보려고 해. 나도 나만의 생활을 만들어 볼게. 이 말은 부모의 자립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립하는 부모를 자식은 존경합니다. 나를 버리고 가는 거니 대신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해. 어떤 선택이든 지지할게. 이 말은 자식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자식이 더 자주 돌아옵니다.
묶인 자식은 도망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잡으려 하면 잃고 놓아주면 돌아온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손을 펼치면 물은 손바닥 위에 머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7가지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연락 안 하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들은 다 잘하던데 그때 내 말 들었으면 부모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리고 너 없으면 못 살아. 이 7가지는 모두 사랑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 말들이 상처인 줄 모르고 반복합니다.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에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말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5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3초의 침묵입니다. 말하기 전에 3초만 멈추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3초는 사랑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말할 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그대로 입 밖으로 내보냅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걱정의 말이 나오고, 서운함이 올라오면 서운함의 말이 나오고, 불안이 올라오면 불안의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동 반응입니다. 그런데 3초만 멈추면 자동 반응이 의식적 선택으로 바뀝니다. 이 3초 동안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을 내 자식이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 한 가지 질문만으로 충분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감정적 반응은 약 90초 안에 자연스럽게 소멸합니다. 그런데 그 90초 안에 말을 해버리면 감정이 언어로 고정됩니다. 한번 고정된 언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3초의 멈춤은 이 90초의 시작점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한국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3년 연구에서도 대화 전 잠시 멈추는 습관을 가진 부모의 가정에서 자녀와의 갈등 빈도가 약 34%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3초의 침묵이 관계의 온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자식에게 전화가 왔을 때 왜 이제야 전화하니가 올라오면 3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목소리 들으니 좋다. 자식이 실수를 이야기했을 때 내가 뭘 했어가 올라오면 3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많이 힘들었겠다. 자식이 방문 약속을 취소했을 때 부모한테 이래도 되냐가 올라오면 3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괜찮아. 다음에 보자. 명절에 자식이 늦게 도착했을 때 남들은 진작 왔더라가 올라오면 3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와줘서 고맙다. 이 3초가 모이면 관계가 바뀝니다.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70대 어머니가 이 3초 규칙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말이 나오려는 것을 참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40대 딸이 먼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전화하면 기분이 좋아. 예전이랑 뭐가 다른 것 같은데.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말하기 전에 3초 생각하는 거야. 3초가 30년의 벽을 허문 것입니다. 동양의 옛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을 열기 전에 혀를 3번 굴리라. 3초의 침묵은 이 지혜의 현대적 실천입니다. 2번째 원칙은 감정 먼저, 조언 나중에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힘든 이야기를 하면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해봐. 그때 왜 그랬어? 이런 말들이 먼저 나옵니다. 부모의 마음은 급합니다.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이 참을 수 없으니까요. 빨리 해결해주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자식은 해결책을 원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들어주기를, 알아주기를 바랐을 수 있습니다. 힘들다는 말에 대한 최선의 대답은 조언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칼 로저스 교수는 인간 중심 치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변화하려면 먼저 자신이 완전히 수용받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하다. 수용 없는 조언은 거부감을 만든다. 호주 멜버른 대학의 2021년 가족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감정을 먼저 인정받은 경우 같은 조언이라도 수용률이 약 2.7배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감정 인정이 먼저 오면 약이 되고 조언이 먼저 오면 잔소리가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자식이 직장에서 힘들다고 할 때 그럼 그만둬가 아니라 많이 지쳤구나, 마음이 무겁겠다라고 먼저 말하십시오. 자식이 부부 갈등을 이야기할 때 내가 뭘 했어? 그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가 아니라 속상하겠다, 혼자 끙끙 앓았구나 라고 먼저 말하십시오. 자식이 돈 문제를 이야기할 때 왜 그렇게 썼어가 아니라 걱정이 많겠다, 힘든 시간이구나 라고 먼저 말하십시오. 자식이 건강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내 말대로 운동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가 아니라 아프면 마음도 힘들지, 같이 병원 가자 라고 먼저 말하십시오. 감정이 먼저 인정되면 자식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부모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강요된 조언은 거부하지만 요청한 조언은 감사히 받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평가 대신 관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자식을 평가합니다. 너는 게으르다. 너는 무책임하다. 너는 생각이 없다. 너는 철이 안 들었다. 이런 말들은 자식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존재를 규정합니다. 행동은 바꿀 수 있지만 존재의 규정은 바꿀 수 없습니다. 너는 게으르다 라는 말을 들은 자식은 게으른 것이 자기 본질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관찰은 다릅니다. 요즘 피곤해 보인다라는 말은 자식의 상태를 말할 뿐 자식의 존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비폭력 대화 창시자 마샬 로젠버그 박사는 이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평가는 벽을 만들고 관찰은 창문을 만든다. 관찰은 상대의 존재를 판단하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한국상담심리학회의 2023년 연구에서도 부모가 평가적 언어를 관찰적 언어로 바꾼 가정에서 자녀의 자발적 소통 빈도가 약 40% 증가했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평가를 관찰로 바꾸는 것만으로 자식의 입이 열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너는 연락도 안 하고 무책임하다. 대신 요즘 연락이 뜸하니 엄마가 궁금하더라. 이 말은 평가가 아니라 관찰과 감정입니다. 너는 돈을 헤프게 쓴다. 대신 요즘 지출이 좀 많은 것 같아 걱정이 된다. 이 말은 비난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니? 대신 요즘 많이 힘든가 보다. 쉬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 말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너는 철이 없다. 대신 그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려웠겠다. 이 말은 비난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평가를 관찰로 바꾸면 자식은 방어벽을 내리고 대화에 참여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평가를 내리기 전에 관찰을 먼저 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과거 대신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대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과거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옛날에는 이랬는데 네가 어릴 때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이런 말들이 대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에게 과거는 경험의 보고입니다. 거기에서
교훈을 끌어내 자식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야기가 반복되면 자식에게는 감옥이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니까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시간심리학자 클라우디아 해먼드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동기부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에서 나온다. 과거를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는 환경에서는 학습된 무력감이 발생한다. 일본 도쿄대학의 가족 커뮤니케이션 연구팀도 2022년 논문에서 부모 자녀 대화에서 과거 언급 비율이 50%를 넘을 경우 자녀의 대화 회피율이 약 2배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과거를 줄이고 현재를 늘리는 것만으로 대화의 질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대신 이번에는 어떻게 하려고 해? 이 말은 과거를 닫고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대신 요즘은 어떤 게 좋아? 이 말은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릴 때는 말을 잘 들었는데 대신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이 궁금하다. 이 말은 자식의 성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경고했잖아. 대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 보자. 이 말은 심판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현재에 머무는 대화는 자식에게 숨 쉴 공간을 줍니다. 과거에 머무는 대화는 자식을 질식시킵니다.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0대 아버지가 의식적으로 과거 이야기를 줄이고 아들에게 요즘 어떠냐, 지금 뭐가 재밌어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아빠랑 대화하면 편해요. 예전에는 통화하면 과거 이야기만 해서 무거웠는데 요즘은 현재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좋아요. 시간을 바꾸니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5번째 원칙은 말보다 존재로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원칙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원칙입니다. 부모는 사랑을 말로 표현하려 합니다. 잘 먹어라, 건강해라, 조심해라, 열심히 해라. 이 모든 말이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 주는 것이 1000마디 말보다 더 큰 사랑이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함께 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 없이 웃는 것,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것, 이것이 말보다 깊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미국 UCLA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소통에서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3%는 표정, 눈빛, 목소리 톤, 몸짓, 그리고 함께 있다는 물리적 존재감에서 옵니다. 이것은 부모-자식 관계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한국 노인복지학회 2024년 연구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되 특별한 대화 없이 일상을 공유한 경우 관계 만족도가 심층 대화를 한 경우보다 오히려 약 15%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말 없는 동행이 때로는 말 많은 만남보다 더 따뜻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식이 방문했을 때 잔소리 목록을 준비하는 대신 같이 차 한잔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자식에게 전화할 때 왜 연락 안 하니 대신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별일 없으면 됐어라고 짧게 말하고 끊어보십시오. 명절에 가족이 모였을 때 훈계 대신 함께 산책을 해보십시오. 자식이 힘들어할 때 조언 대신 손을 잡아주십시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오래 기억되는 사랑입니다.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80대 아버지가 60대 아들에게 평생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대화도 거의 없었고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아들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아침에 같이
밥 먹고 낮에 같이 산책하고 저녁에 같이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단 한마디의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진짜로 알았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소리가 없다. 가장 깊은 울림은 침묵에서 온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말. 왜 연락 안 하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들은 다 잘하던데. 그때 내 말 들었으면 부모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리고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리고 이 말들을 바꾸기 위한 5가지 원칙. 3초의 침묵, 감정, 먼저 조언, 나중에, 평가 대신 관찰, 과거 대신 현재, 그리고 말보다 존재. 이 12가지를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한 도구를 하나 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것을 3개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자식에게 말하기 전에 이 3개의 문을 통과시켜 보십시오. 첫 번째 문, 이 말은 사실인가? 두 번째 문, 이 말은 꼭 필요한가? 세 번째 문, 이 말은 따뜻한가? 사실이더라도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더라도 따뜻하지 않으면 표현을 바꾸십시오. 3개의 문을 모두 통과한 말만 입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첫 번째 문은 진실의 문입니다. 감정이 과장한 말은 아닌지, 기억이 왜곡한 말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은 필요의 문입니다. 이 말이 자식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나의 서운함을 풀기 위한 것인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은 온기의 문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따뜻한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이 3개의 문을 습관으로 만들면 여러분의 말은 칼이 아니라 이불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딱 7일만 해보십시오. 매일 자식에게 전화를 걸되 잔소리는 하나도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3마디만 하십시오. 첫째, 오늘 내 생각이 났어. 둘째, 잘 지내고 있지. 셋째, 사랑한다. 이 3마디를 7일 동안 반복하십시오. 첫째 날에는 자식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어색해하면서도 고마워할 것입니다. 셋째 날부터 자식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넷째 날에는 자식이 먼저 안부를 물을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대화가 길어질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자식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어올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이 그 사랑을 막고 있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말의 벽을 허물면 사랑은 스스로 흘러갑니다. 저는 한 분의 이야기로 오늘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75세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세 자녀와 사이가 멀어진 지 5년이 넘었습니다. 명절에만 겨우 만났고 전화는 한 달에 한 번이 될까 말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자식들이 무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전화하면 항상 잔소리만 하시니까 전화 받기가 무서워요. 할아버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전화할 때 잔소리를 멈췄습니다. 대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네 생각이 났다. 건강하지. 사랑한다. 한 달이 지나자 큰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둘째 딸이 주말에 방문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막내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말을 바꾸니 길이 열렸습니다. 벽이 문이 됐습니다. 사랑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따뜻하면 천리 밖에서도 사람이 찾아오고 말이 차가우면 문 앞에서도 사람이 돌아선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말이 따뜻해지면 자식은 천리 밖에서도 찾아옵니다. 우리의 말이 차가우면 같은 도시에 살아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다만 그 사랑이 말을 통과하면서 날카로워졌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말의 각도를 바꾸십시오. 칼날을 돌려서 손잡이를 내미십시오. 그러면 자식은 그 손을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은 유산입니다. 재산보다, 집보다, 보험보다 더 오래 남는 유산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말은 자식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남길 유산이 상처의 기억입니까? 아니면 따뜻함의 기억입니까? 이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말을 바꾸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70세도 80세도 90세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식에게 전화 한 통 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만 말하십시오. 오늘 내 생각이 났어. 사랑한다. 이 한마디가 남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첫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부모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한 말을 남겼느냐로 결정됩니다. 우리 모두 따뜻한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됩시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